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밤 미국의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간밤 뉴욕 증시 경계 심리가 높아진 모습이었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미중 간 무역 전쟁 긴장감이 잠시 완화된 상황에서 반도체 쪽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 이 부분에 크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0.88% 오름세입니다. 3,23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94% 1% 가까이 올라갑니다. 819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상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70억 원, 1,467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 42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916억 원 팔아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서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176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7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20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상승합니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자 반도체 투톱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7% 반등하며 71,500원, SK하이닉스가 2.9%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면서 27만 5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26% 강세, 0.13% 올라갑니다. 38만 9,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9% 약세,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강보합입니다. 88만 1,000원. 두산에너빌리티는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조정이 나옵니다. 0.43% 내리면서 69,1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밖에 KB금융이 3% 가까이 반등하며 11만 5,900원. 현대차도 0.7% 오름세로 2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HD현대중공업도 2.3%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47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전 종목이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2.5% 강세로 44만 1,000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4% 오름세로 13만 8,600원. 에코프로가 1.47%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5만 5,300원대 거래됩니다. 더불어서 펩트론이 3%대 오름세로 30만 9,500원, 그리고 파마리서치가 0.8%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68만 6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오늘 10위권까지 전 종목이 상승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분위기가 좋은데요. 리가켄바이오가 1%대, HLB도 오늘은 2% 가까이 반등합니다. 거래가 41,65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강보합권, ABL 바이오가 지금 3%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79,800원이고요. 삼천당 제약까지도 1.1%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8만 5,1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조선기자재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 조선기자재 그리고 조선 쪽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태광이 18% 넘게 급등합니다. 거래가 26,350원이고요. 삼형엠텍도 13%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6,910원. 하이루코리아까지 8.78% 상승하면서 34,7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역시 상승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대표주인 아이온큐가 7%, 리게티 컴퓨팅이 3.5%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KCS가 12%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9,990원이고요. 하늘 소재과학도 5.8% 오름세로 2,545원, 엑스게이트가 3.6% 상승하면서 거래가 7,630원으로 집계됩니다. 환율 상황 체크하시죠. 오늘 외환시장 1,391원대 출발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도 1,391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었고요. 현재는 환율 소폭 내려갑니다. 1,390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합니다. 3,240선. 코스닥 역시 1% 넘는 오름세 기록하면서 820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클 수 있는 구간이지만 시장 상승폭 키우고 있는데요. 장중에 이 추세 지켜낼 수 있을지 확인하시고 또 순환매가 도는 만큼 오늘 강한 섹터들도 한 번씩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밤 미장은 좀 네. CPI 발표 앞두고 경계감이 네. 좀 발휘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장은 되게 강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전강 후약 흐름을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마감할 때는 이제 기존의 이제 빅테크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에서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CPI 발표를 앞두고 오늘 밤 9시 반이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경계감 그리고 관망 심리가 좀 짙은 가운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분위기를 나타낼 것으로 장 초반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시장 개장하고 1시간여 지난 흐름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사실 코스피가 뭐 연고점을 몇 차례 경신을 하고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가 네. 관세 이슈, 세제 개편 이슈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좀 주춤했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공매도 잔고도 많이 늘었다고 하고 맞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20% 정도 맞습니다. 감소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라고 보세요? 뭐 아직까지 분위기 반전이라든지 시장에서 이제 투심이 아직도 확실하게 돌아섰다라는 부분보다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보게 되면 네.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도합 거래대금 15조가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네. 지난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워낙에 좀 부진했었고요. 이제 지난주 이제 최근에 있었던 급락에 대한 모습을 네. 지난주에 상당히 좀 많이 메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수면에서는 많이 회복을 했고요. 투심은 다소 안정화는 좀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이죠. 대통령실에서 일단은 대주주에 대한 기준 50억에 대한 부분은 일단 유치할 것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좀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간 또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코스닥은 최근에 또 강세를 보이면서 좀 코스피와 대조적인 모습. 이거 이전에 나타났던 양상과는 좀 다른 양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6, 7월 코스피와 같은 랠리를 볼 수 있을까요? 코스닥도? 네.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맞습니다. 들어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뭐 지난주부터 해서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에 급락 이후 지난주에 이제 반등분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도 일단 코스닥 쪽에 추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워낙에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좀 상당히 오래 저조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의 흐름이 좀 약세였던 부분이 있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7월 이후에 2차 전지의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 2차 전지는 섹터별로 일부 이제 대형주 종목으로 봤을 때는 20% 이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제장에서도 2차 전지의 강세 흐름, 오늘도 일단은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그간 눌렸었던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닥 쪽이 더 강하다라는 이런 흐름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모두 다 투심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느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상당히 시총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네. 최근에 강세를 보인 것도 네.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뭐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이제 대주주 양도세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해결이 돼서 투심이 만약에 제자리를 찾는다, 다시 강세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의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뭐 코스피의 상승 탄력을 좀 이어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흐름 자체가 대형주에서 완벽하게 뭐 중소형주 단이라든지 섹터의 어떤 순환매가 일어나는 모습보다는 전반적인 지금 오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간 눌렸었던 쪽에서 다시 한번 좀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재차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코스닥 강세장으로는 좀 이야기하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 다 지금은 이제 뭐 각각의 위치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저는 좀 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계절적으로 보면은
썸머 랠리 얘기 많이 네. 했잖아요. 실제 6, 7월 많이 올랐으니까 썸머 랠리였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8월은요? 네. 8월도 썸머 랠리입니까? 네, 이제 보통은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평균적으로는 사실 8월에 좀 빠지는 달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8월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 연도수가 더 많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7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6월에 이제 정책적 어떤 대선의 특수라는 부분에서 6월에 상승이 있었고요. 사실 7월에도 조정이 있을 법했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8월은 전반적으로는 좀 관망 심리가 좀 짙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8월이 사실 그렇게 지금 8월 한 중순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쉬운 장은 아닌 것 맞습니다. 지수가 그렇게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난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 종목의 일 변동성은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좀 대응하기에는 8월이 좀 어려운 지금 장세는 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좀 들여다볼게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가능성, 이와 관련해서 미러 정상회담도 지금 예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방산주가 뭐 그동안 많이 오른 탓도 있겠지만 조정을 좀 요즘에 받고 있거든요. 네. 방산주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사실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는 다 소진됐나요? 소진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수주 이슈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쟁에 대한 전쟁 이슈가 전반적으로는 조금 좀 잦아들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제 2분기 실적 물론 잘 나왔지만 뭐 기대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적으로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방산주들이 최근 한 2분기에도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이 워낙에 좀 강했기 때문에 2분기를 시작했을 때 아마 방산주를 이야기했었던 시장에서 코멘트는 유럽 방산업체라든지 미국 방산업체 대비해서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그 네.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 상승이 가능했었는데 현재 시점의 주가 시점에서는 오히려 글로벌 방산업체들 대비해서는 살짝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또다시 의견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방이 좀 막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2차 전지 좀 짚어보죠. 예. 2차 전지 요즘에 뭐 리튬 가격 상승 뭐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뭐 2차 전지 3사 중에 삼성 SDI가 유독 예. 아주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삼성 SDI가 잠잠하다 이렇게 한 번씩 오를 때 확 오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간 또 많이 빠졌습니다. 네, 뭐 그렇기도 한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요즘에 뭐 삼성 SDI가 뭐 많이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간 뭐 LG엔솔이 같이 LG엔솔이 2차 전지 상승을 이끌었을 때 같이 동반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좀 뒤늦게 좀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뭐 여기에는 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삼성 SDI도 삼성전자의 최근에 또 강세 그리고 삼성그룹주가 전반적인 좀 투심에 대한 부분이 좀 열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급등이 나올 때 같이 삼성 SDI가 올랐다.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이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셀업체 쪽에서는 지금 최근에 LG엔솔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ESS 쪽에 대한 시장 확대를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섹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다 오르고 있지만 그중에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좀 높았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네. 최근 ESS 시장에 따른 시장 확대를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이 좀 재편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 SDI도 LG엔솔 이후 그에 따른 상승률을 좀 따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오랫동안 물려있던 분들은 오랜만에 반등에 반갑기도 하겠지만 고민도 되실 것 같은 게 맞습니다. 오랫동안 마이너스 계좌에 머물러 있던 분들은 좀 많이 회복을 하셨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이 그거죠. 딱 네. 이제라도 탈출할까? 맞습니다. 아니면 네. 지금 돌아온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승부를 걸까?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2차 전지 쪽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도 높고요. 네. 워낙에 각각의 평단도 사실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약에 뭐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이전에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손실률이 좀 꽤 되실 거고요. 지금 뭐 다행인 거는 손실폭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고민되시는 거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으니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 지금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2차 전지 강세 현재 원인을 좀 봐야 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6월 말 이후로 지금 7월 랠리가 좀 이어지고 8월도 그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을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공급 억제를 통해서 리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에 따라서 리튬 가격 상승과 함께 뭐 우리 양극재 업체들, 셀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미국에서는 또 중국에 대한 2차 전지 업체에 대한 제재가 계속해서 더 가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사수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호재들이 같이 좀 겹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CATL이죠. 글로벌 그 배터리 업체 1위 업체인 CATL이 리튬 공장을 3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중국의 공급 억제책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한 이번 3분기에까지는 리튬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럼 그 후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리튬 가격의 상승, 2차 전지 가격의 상승은 Q의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아직까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게 이제 시장의 고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제 공급 억제에 대한 부분으로 가격이 올랐던 부분이 적어도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수요가 반등하는 국면이 같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연결이 돼야지만이 3분기에서 4분기로 이어지는 가격 상승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는 보조금이 이제 9월 이후로는 보조금이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죠. 그 이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뭐 반대로 유럽 쪽에서는 다시 또 보조금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쪽으로 좀 타겟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니 북미 쪽으로 좀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전기차 EV 쪽보다는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ESS 시장 쪽을 조금 더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지금 단기적인 수요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앞으로는 종목별 선별적인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에 여러 섹터들이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오르기도 하는데 이 엔터주는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실적도 전반적으로 잘 네. 나오고 있죠, 지금. 네. 그다음에 소위 유명한 그룹들도 속속 복귀하고 있고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제 중국의 한알령이 풀린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엔터주가 호재가 참 많은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엔터주는 이제 7월 한 달 동안 좀 전반적으로 대형 사사 중심으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은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실적 우려감도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실적을 공개하고 나니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나 아직까지 이제 공연 수익이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대형 아티스트들의 공연 매출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꽤 잘 나왔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음반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공연 수익보다 최근에는 MD 매출이라고 해서 고마진 쪽에 대한 사업 부분이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왔다는 점에서 수익성의 개선도 나타나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2분기까지 그런 모습이었는데 본격적으로 3분기 그리고 연말에가 사실은 더욱더 엔터주들에게는 성수기거든요. 공연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중국 한한령, 뭐 한한령이라는 부분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매출액이 잡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때 엔터주들은 지난 7월에 이제 조정기가 또 기회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악재가 뭐 개별적인 종목의 악재라고 하시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처럼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우상향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명 아이돌 콘서트 현장 네. 가보면은 정말 네. 전 세계적인 인기, 한류의 인기를 다 뭐 실감하게 되는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직접 한번 또 경험해 볼 기회가 있으니까 정말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뿐 아니고 지금 해외 투어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뭐 우리나라 국내 매출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해외 매출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네. 그에 따른 효과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네. 하죠. 또 9월부터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 6허라고 하죠. 6허에 대해서 이제 무비자 입국이 맞습니다. 한시적이지만 어쨌든 가능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6허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뭐 그러면 기대되는 섹터들이 딱 있죠. 여행, 뭐 네. 소비 관련주, 예, 화장품, 뭐 맞습니다. 엔터지도 여기 또 포함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는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라고 해서 9월 29일부터 이제 9월 말경이죠. 지금 한시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중국의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 10월 초를 앞두고 이러한 부분은 일정 부분 좀 타겟팅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중국인 관광객은 25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3% 정도 증가한 숫자고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는 그때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90% 수준까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단체 관광객 무이자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서는 사실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단체 관광객 쪽에서는 뭐 어떤 기업이라든지 기관들의 그 경비 지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별 관광객보다 훨씬 더 소비 구매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뭐 3분기 이제 10월달 이후에부터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특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혜 업종들이 지금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뭐 여행 쪽도 있겠고요, 뭐 면세 쪽도 있겠고, 뭐 소비재 쪽도 있겠고 한데 지금 가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쪽이 사실은 좀 카지노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최근에 카지노 쪽에 대한 업계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 카지노 쪽은 이제 카지노 쪽에 대한 업황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마카오 카지노 쪽에 대한 업황을 가장 좀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한 90%가량 회복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카지노 3사들 외국인 카지노 3사들 기준으로 했을 때요. 지금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중국 그러니까 최근에 매출액이요 월별로 최대치를 좀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뭐 최근에 가장 카지노 쪽에 대한 업종에서 가장 좀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 게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이런 회사인데요. 네. 롯데관광개발은 뭐 지금 뭐 오픈 이후로 계속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빠르게 돌아서면서 최대 매출을 지금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요. 카지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성장한 부분이고 방문객 수도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유지를 하면서 모든 지표들이 지금 다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7월의 카지노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L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떤 뭐 일부 기업들은 100%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면서 카지노 업종이 단기적 어찌 보면은 중국 수혜에 가장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들 들어오게 되면은 소비 쪽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소비 쪽이라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가장 좀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소비라고 하면은 뭐 CJ 올리브영 네. 같은 쪽으로도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장 잠깐 살펴보죠. 간밤 미장 하락세였습니다. 이유는 CPI 발표를 네. 앞두고 경계 심리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네. 최신 물가 지표에 네.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7월 랠리 이후에 이제 8월에도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CPI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8월에서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8월 내에서는 CPI 지수를 CPI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지금까지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일부 세론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붙을지에 대한 부분 사실은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뭐 지수의 변동보다는요 섹터의 어떤 순환매가 조금 더는 더 중요한 부분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장도 이제 실적 발표도 거의 마무리되는 이번 주 한 주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어떤 부분을 시장에서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실적이 양호했었던 기업 중심으로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재차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주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테슬라. 네. 테슬라가 꽤 많이 요즘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 네. 왜요? 왜 올랐죠?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으로 빅테크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하락하거나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는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3% 정도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네. 진짜 걱정했었던 테슬라인데요. 또 어느새 또 이제 340달러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상승 원인은 뭐 EV 쪽, 전기차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업의 다각화, 테슬라 역시도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죠. 제가 셀업체들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셀업체들도 EV 쪽에 빠른 수요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ESS 쪽이라든지 다른 사업 부분을 지금 확대시키기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이번에 사업 다각화가 전기 공급 분야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고요. 영국의 전력 규제 당국에 전력 공급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뭐 전력 공급 장치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 앞서 말씀드린 ESS 시장 쪽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그간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에서 다소 조금 모멘텀이 사라진 부분을 다른 쪽으로 채워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베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에는 1%대 성장률을 달성하냐 못하냐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거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관세 가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잠재 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기로에 선 한국 경제 과연 새 정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나오셨고요. 한양대 경제학부 주동현 교수, 또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KDI가 지난 5월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절반 대폭 낮췄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겹친 요인이기도 하죠. 일단 당시에 이렇게 전망치를 낮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당시에는 내수 경기 되게 위축이 됐었습니다. 뭐 소비도 안 좋았고요. 여러 네.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었고 관세 관련 이슈도 있었고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경제 전망에 있어서의 어떤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성장률 하향 조정 1.6에서 0.8%로 낮춘 그런 계기가 됐었죠.
네, 말씀하시죠. 그때는 사실 소비뿐만 아니라 건설 경기의 위축 속도도 상당히 빨랐었어요. 그래서 네. 내수 경기 침체가 성장률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 경기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폭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사실 지난 2분기 성장률 발표 때도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장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 심리가 그 정치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건설 경기 뭐 지금도 뭐 회복이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 그 KDI뿐만 아니고 많은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기존의 전망을 상당폭 그 하향해가지고 발표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0%대 성장세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5월 달에 KDI가 0.8%를 예상을 했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수정을 할 텐데, 곧 수정을 할 텐데, 그 KDI는 이제 정부 결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을 하고 또한 민간 시장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항상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DI는 기본 그 KDI의 성격을 봐서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하는데 그 5월 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관세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세가 15%로 정해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이런 관세 협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추경을 그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그런 면들도 많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반도체 관세가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 또한 뭐냐면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방위비 부담이나 주한 민군 문제까지도 거론하는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를 넘을 수 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실질적인 목표가 이제 1% 정도가 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치를 담은 성장률을 이제 1% 안팎 정도로 예, 보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건데 2분기 성장률이 이제 전분기 대비 0.6% 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역성장에서는 이제 상승 전환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5월 아까 전망치가 좀 달랐던 거는 새 정부도 들어섰고 추경 집행됐고 빠르게 비교적 위기들이 좀 수습이 되면서 심리 같은 것들도 좀 회복이 됐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겹쳐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달 성장률 하향 조정했을 때 네. 부정적으로 봤던 것들이 사실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경기 쪽에서 소비 심리가 요즘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네. 아무래도 그 소비 쿠폰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이 좀 좋아졌잖아요. 네. 소비 심리와 주식 시장은 상당히 밀접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심리가 개선된 것이 어떻게 보면 향후 소비에 대한 전망을 높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관세 부분도 25%에서 15%로 낮춰주니까 이거는 수출 경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IB들이 성장률을 많이 상향 조정했어요. 네. 골드만삭스 1.2%, JP 모간 성장률 제일 낮게 봤다가 1%대까지 올렸고요. 네, 좀 화면 나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성장률이 최근에 상향 조정된 거에선 지금 말씀드렸던 그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활성화 대책들의 영향이 소비에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그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도 좀 기여한 것이 저런 성장률 상향 조정의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상호관세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통해서 이제 15%라는 주요 국가들과 똑같은 선상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잖아요. 이걸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전에 대정책연구원에서도 이 정도의 관세가 되면 올해 성장률을 미치는 데 있어서 한 0.9 정도를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1% 달성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추경 효과 플러스 알파 같은 것들로 말이죠. 예, 그래서 뭐 향후에 지금 그 정부에서도 그 경제 성장
그 정책 발표가 네. 계획이 돼 있고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일단 정부는 목표를 1%대 성장률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 의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한국은행에서도 그 추경의 효과가 0.1% 포인트 정도의 그 GDP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그 한국은행도 그 지난번에 0.8%로 아마 KDI하고 같은 수준으로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대 성장 하여간 가능하도록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네. 뭐 같이 일단 노력을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분기 성장률이 0.6%로 어쨌든 플러스로 상승 전환하면서 각 요소 부분들을 따져보니까 민간 소비, 정부 소비 다 크게 증가를 했고 수출도 잘 버텨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킬레스건이 건설과 설비 투자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건설과 설비 투자에서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 성장률에 대한 1% 달성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우리가 처음 짚어봐야 될 거는 이제 소비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소비 쿠폰 집행이 90% 이상 다 신청이 됐고 사용도 꽤 많이 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많은 돈이 시중에 소비를 통해서 풀려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강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제 소비 쿠폰 정책에서 정부의 1차 목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는 이제 초기부터 이제 2마리의 토끼를 잡자는 그 목표인데 첫 번째는 분배랑 성장이겠죠. 분배는 이제 민생이라는 것인데 소비 쿠폰은 거의 이제 2주 만에 거의 절반이 사용이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 가맹점 매출이 상당히 상승한 걸 봐서는 이 소비 쿠폰의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돕고 취약계층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소비 쿠폰이 성장으로서 이어지냐의 문제인데 네. 이것은 아직도 통계 자료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3주의 절반이 사용이 됐으면 이제 6조나 7조 정도가 이제 소비 시장에 이제 투입이 된 건데 결국 네. 이것이 뭐냐면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늘어나고 결국은 소상공들이 2차 소비 효과로서 기업의 매출이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가 원하는 것이 이러한 매출이 과연 기업의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세 그 협정이 맺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그 경제 성장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이러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나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반도체 협정이라든지 반미비 협정을 빠른 신속하게 이제 이것을 빨리 협상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방미를 할 예정이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 기간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앞서 타결지었던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협상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쿠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쿠폰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라는 거죠. 한국은행이 이 추경 효과를 성장률 0.1%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3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7에서 0.8% 정도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딱 그 내수 쿠폰 효과만큼 더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우리 2분기 성장률 대비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3분기,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8 요 정도 돼야지 올해 성장률이 0.9 아니면 0.8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1% 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앞에서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가 이런 어떤 소비 쿠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뭐 쿠폰보다도 어떤 소비의 기초 체력이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소비의 기초 체력이요? 그렇죠. 소비의 기초 체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 배우는 게 소비 함수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인데 소득이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렇죠. 자산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물가가 있어. 물가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소비되려면. 그리고 심리도 좋아져야 되고.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은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소비 심리의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 소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가계 소득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가계 소득이 늘어나려면은 고용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임금이 올라가거나. 네. 근데 지금 임금보다도 고용이 요즘 최근에 20만 개씩 늘어나다가 10만 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예. 고용의 회복이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산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요번에 소비 쿠폰은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일단 기폭제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소비가 기저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증가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에 더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또 가게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동훈 교수님은 소비 쿠폰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계량적으로는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네.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장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강 교수님 말씀에서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이게 사실은 소비 진작보다는 중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사실은 보조금을 줄 수도 있는 건데 보조금을 주는 대신 소비자들한테 쿠폰을 줘서 소비자들이 중소상공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좀 그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재정 지출이 효과적으로 이어지도록 한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 승수를 계산할 때 이제 소비가 일어나면 그 소비가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소득에서 다시 투자와 또 추가적인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재정 승수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선순환이 그 진행이 되도록 그걸 유지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게 유지가 되는 면에 있어서 장 대표님 말씀하신 소비의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증시도 괜찮았고 여름에 썸머랠리였죠.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사람들 좀 소비 심리도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금리도 좀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또 한번 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진작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변수는 물가를 하나 꼽고 싶습니다. 강 교수님. 지금 물가 상황은 괜찮은 겁니까? 평균 상승률을 보면 그렇게 높진 않던데요. 2% 아직 초반이던데. 예. 그 전체적인 물가는 이제 2% 정도로서 정부가 이제 예상하고 만족할 만한 물가 상승률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피부로 닿는 물가, 그 먹거리 물가라 그러죠. 이것이 네. 통계 자료를 보면 3.5%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생각보다 상승률이 높은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그 여름에 더위도 엄청나게 지속이 됐고 네. 또 여러 가지 공급상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 쿠폰이나 여러 가지의 실질적인 그런 소비 쿠폰의 가치도 떨어지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2%를 예상했기 때문에 소비 쿠폰의 가치가 이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1.5%, 그러니까 3.5에서 이제 2%를 빼면 이제 1.5%가 되죠. 이 정도의 이제 소비 쿠폰이 가치가 하락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더욱더 걱정되는 것은 이 소비 쿠폰 자체가 또한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항상 이거는 그건 좀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예, 의견이 분분한데 이건 뭐 경제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돈을 풀면 물가를 올리는 것인데 이제 여러 가지 한국은행이나 KDI의 분석을 보면 지금 물가는 2% 정도 수준이래 갖고 약간의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고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보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바로는 영향을 못 미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영향을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소비 심리가 너무나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물가가 오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소비 심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이제 예전보다 확 튀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 효과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6개월 후, 1년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엄청나게 재난지원금을 풀었는데
그 효과가 2, 3년 후에 나타나서 지금도 미국이 금리를 이제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물가 걱정이거든요. 코로나 때 푼 돈의 효과가 아직까지 나타나는 것인데 정부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는 물가가 오르는 효과는 없을 거라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당연히 효과가 있는 것이라서 정부가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의 함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실질 체감 물가는 코로나 때부터 이제 쭉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음식값, 외식비, 뭐 가공식품 이런 오른 거 그대로 다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보다 오르는 게 둔화되거나 멈춘 것뿐이지 예전보다에 비하면 훨씬 더 오른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사람들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경제 문제를 분석을 할 때 네. 사실 이게 인과관계가 뚜렷하면 그러면은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컨트롤하면 좋은데 이게 경제가 물가하고 생산 내지는 소비 같은 경우에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걸 이제 내생적인 변수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그 시스템이 무엇이냐? 수요하고 공급인 거죠.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가 오른 것이 또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사실은 물가가 오르면 생산 쪽에서는 오히려 그게 이윤 증가 요인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또 생산이 늘어날 수도 있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단순하게 이게 지금 물가가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경제 성장에 안 좋다라고 딱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소비 쿠폰하고 관련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지금 먹거리 물가가 이제 상당히 올랐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요 측면의 효과라기보다는 생산 측면에서 공급 함수가 좌측으로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산을 줄이는 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서 또 경기는 안 좋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네.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소비 쿠폰은 어떤 쪽으로 작용을 하느냐? 수요 함수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그러니까는 그 수요를 늘려서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오른 그 상황 자체는 경기 둔화를 더 강화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 쿠폰 정책은 필요한 정책이었다. 그런데 지금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게 지금 공급 감소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근데 만약에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을 하면 그것도 또 물가를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는 우리 경제에 지금 그 슬랙이 있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은 다 이렇게 좀 그 수요를 진작을 시켜서 경기를 푸시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소비 쿠폰 정책 자체는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한 정책이었고 이제 그게 선순환을 일으키도록 다른 여건들을 같이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2.1% 최신 물가 지표가 그렇긴 한데 이제 미국도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금리 논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금리를 죄송합니다. 물가를 보는 데 있어서 주요 변수가 이제 에너지 가격인데 지금 유가는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을 바탕으로 물가가 크게 아주 튀지 않는다면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기조는 지금 수준이 좀 상당히 제약적이다, 타이트하니까 긴축적이니까 내리자라는 게 전반적인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은 소위 말해서 최종 금리, 최종 정책 금리 지금 상한이 4.5%인데 이게 예. 미래 언젠가는 3.5%까지 내려올 거다. 그래서 금리 하향에 대한 추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수요라든지 아니면 관세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물가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 시점을 좀 저울질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앞에서 이제 두 교수님들이 말씀하신데 그 좀 약간 첨언하자고 하면 지금 물가 상승이 전반적인 평균 물가는 2.1%로 굉장히 2% 초반인데 식료품이랑 비주류 우리가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3.5%로 좀 높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소비 진작 효과를 낮추는 부분도 있죠. 왜냐면은 물가가 그냥 뭐 다 똑같이 물가가 많이 안 올랐으면은 그만큼 다른 데 더 쓸 수가 있는데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좀 줄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먹거리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요즘 경기도 회복이 필요한 시점인데 네.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물가 부담이 상당히 커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소득층은 이러한 먹거리 소비 비중이 크거든요.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엔겔 지수가 크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뭐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성장률 전망에 위기감이 깔리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경제 성장 전략에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꾼다고 해요. 이게 매년 정부가 발표 경제정책 방향, 우리가 줄여서 경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부르고 경제 성장 전략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답니다. 이거는 이제 새 정부의 확실한 성장 전략에 주안점을 두는 새 정부의 기조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성장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 방향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경제학자들이시니까 뭐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강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데, 근데 이 위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성장의 모드로 들어간 게 아닌가. 구조적인 문제로서 이제 성장 동력을 어느 정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이 정도까지의 위기로 생각하는지는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저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도 다 겪은 것인데 미국 네. 같은 경우도 1970년대에 제조업이 하락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 성장을 하다가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그 비용 면에서 일본하고 경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 중심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일본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봉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이런 인식을 어느 정도 정부도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성장 동력을 얻겠다고 하는데 이 AI도 이제 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AI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가장 발전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초 인프라가 아주 튼튼한 나라고 무엇보다도 기초 학문이랑 기초 기술,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우수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 AI 산업이 생긴 거지 이것이 정부 주도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옮기는 그 이 방향성은 좋고 이것이 성장의 첫 번째가 된다는 그것이 정답인 것 같지만 그 방법 면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특별하게 정부가 특정 산업에다가 설비 투자나 이거를 몰아주는 그런 정책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대단히 연구시설에 투자를 하고 또한 기초학문 그런 발전에서 투자를 하고 또한 지방정부,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장기적 안목으로 좀 방향성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언을 해봅니다.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 무디스와의 연례 협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생산성이 높은 성장을 뒷받침하겠다. 경제 성장이 다시 부채 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 뭐 정말 교과서에 나올 법한 아주 아이디어란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네. 저런 전략들을 이제 이번에 경제 성장 전략에 담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 강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앞으로 담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현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기업 규제 개선도 하겠다, 뭐 그리고 이제 AI 신산업도 육성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살짝 사적인 얘기를 좀 하면은 네. 지금 이제 경제 옛날에 대통령실에 경제수석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걸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정부 정책 발표하는 것도 경제 성장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경제 수석도 경제 성장 수석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경제 성장 수석이 제 옆방에서 같이 근무를 하시던 분인데. 가까운 그렇죠. 그래서 친구셨어요? 선배님. 예. 뭐 준비하시는지 좀 알아봐 주시죠. 그래서 이제 뭐 가끔 그 연락도 하고 근데 그 이전에 학교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네. 그 하준경 수석이죠. 네. 하준경 수석이 학교에 있을 때도 그 성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곳에서 많은 그 논문들도 발표를 하고 정책 제시도 하고 이제 그러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좀 약간 사적인 자리에서지만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끼리 얘기를 했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지대 추구가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지대 추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한 번 시험 잘 보면 뭐 내지는 자격증 하나 그냥 잘 획득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뭐 공무원 되면은 뭐 아무런 경쟁도 없이 그냥 이렇게 평생 가는 네. 이래 가지고는 효율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대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지금 얼마 전 뭐 그 모 방송에서도 나오던데 중국 학생들은 대학생들이 전부 다 공대 가려고 그러는데 공대 가고 벤처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부 다 의대 가려고 하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아들이 서울대 전자공학과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축하한다라고 했더니 재수한다. 의대 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보면 이제 지대 추구가 만연해 있는 걸 이제 그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하준경 수석이 평소에 얘기하던 그 지대 추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성장 전략에 담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직간접적으로 뭐 반영되지 않을까? 평소에 그 본인이 갖고 있던 가치관이나 철학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인재 양성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그 제도를 지대 추구를 좀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네요. 사실 한국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IT 붐 시대를 겪으면서 탄생했던 기업들 그 이후에 과연 세계적으로 혁신 기업이라고 할 만한 한국의 기업이 뭐가 있냐라고 봤었을 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장 전략의 초점이 이런 부분들에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대표님께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장 GDP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성장은 곧 생산의 증가인데 생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증가하고 아니면 노동의 인적 자본이나 노동 투입이 증가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성장 전략이라고 보면 저는 그 두 가지의 목적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지대를 없애가지고 인적 자본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 또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로운 성장 산업을 통한 그런 어떤 뭐 성장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제일 주목하고 우리가 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자본 축적을 늘려서 그나마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지금 성장 전략이라고 했으면 그것은 바로 기업들의 어떤 투자 활성화라든지 기업들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그래서 애니멀 스피릿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이 더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의 제조업이 성장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나 다른 부분으로 이제 좀 찾아야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고용 창출력이 좀 크고 또한 자본 축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조업 부분에 대한 이런 어떤 투자라든지 성장 전략을 우리가 아직까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많이 담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켰던 법인세 최고세를 올린 거 여기엔 그러면 완전 부정적이세요? 완전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든지 뭐 어떤 뭐 전략이든지 위기 상황이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위기 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미국은 결국 뭐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은 재정 투입을 굉장히 가감하게 했어요.
그래서 소비와 중소상공인들이 다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에 굉장히 탄탄한 기반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여러 가지 부채 문제, 정부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도 지금 증세를 하는 것은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네.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현재 경제 상황이 더 위급하지 않다라는 판단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제 정책 방향을 경제 성장 전략으로 바꿀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일단 성장이다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감세 이런 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그러고 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장이 잘 되면 선순환으로서 정부 부채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고 정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뭐 이제 그 정부의 철학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긴 한데 사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감세 정책을 추구했는데 의도대로 되진 않았죠. 의도대로는 되진 않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다시 되돌리는 거고 이게 또 하나의 딜레마인 게 정부 주도의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수 체계가 세가 부족하니까 이제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열에 과세를 확대하는 이런 방안들을 담기는 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정부 투자를 하려면 마중물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 안에서도 사실 서로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장 대표님하고는 살짝 의견이 다르고 네.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일단은 이게 지금 법인세율 중에서 최고 세율만 1%포인트를 낮추는 거고 그리고 이게 법인세 인상 인하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오랜 논쟁의 문제죠. 이게 저희가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에 따라서 법인세를 올렸다 내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 조세제도를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일관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법인세 그 차등이 많아가지고 복잡해져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감면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복잡해가지고 이게 예측 가능성이 적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기는 한 건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법인세가 성장에 우리가 이걸 성장과 관련하고 해가지고만 본다라고 하면 네. 법인세 인상 인하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후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있고요. 대신에 물론 장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의 투자는 애니멀 스피릿, 컨피던스, 그러니까 그 경제에 대한 믿음에서 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의 기업에 대한 태도의 문제죠. 그래서 법인세를 올린다라는 거는 일단은 어떤 그 기업 이윤을 정부에서 이제 조금 더 가져가는 거니까 기업 쪽에는 안 좋은 심리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인정을 하는데 그 지난 정부의 그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국채 발행 안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분식 회계 비슷하게 사실은 세수 추계가 계속 잘못되면서 적자가 누적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1%포인트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그럼 세수가 얼마나 거치겠느냐 차라리 기업들 활동 열심히 하게 해가지고 이윤이 커져서 거기에서 다시 그 세수가 확보돼도 그게 이제 그 기재부 장관이 한 네. 얘기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현 정부 그래서 이거는 그 정권의 철학의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배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게 이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정책 방향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느냐 마느냐의 의견은 있지만 네. 뭐 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현 정부가 어떤 결단을 했느냐라는 것의 문제고 일단은 요것과 관련해서는 성장에 직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단정하기는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 지금 뭐 정권이나 아니면 정부의 철학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보다도 시장이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 변화는 바로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의 시그널이거든요. 기업 환경을 어렵게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반시장적인 것이고 뭐라 그럴까 시장 자체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 불확실성이에요. 뭐 공매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성장 맨 처음에 정부 시작할 때는 기업 환경을 좋게 해서 기업의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서 네. 아니면 주가 5천을 가겠다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정책들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누적이 된다고 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들한테 다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 정책을 쭉 놓고 본다고 하면 성장이 잘 됐을 때 사후적으로 분배가 잘 됩니다. 성장을 먼저 이뤄내면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우리가 분배는 경제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경제 분석을 해보면 성장이 잘 됐을 때 양극화 정도가 가장 약해지고요. 성장이 어려워지면 양극화 정도가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분배를 늘린다는 것도 그만큼 시급하니까 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지금이 저성장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하면 네. 성장의 초점을 더 맞추고 기업과 성장할 수 있는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성장 산업이라든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적어도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면 네. 거기에 더 저는 힘을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재원 정부가 그 재정 정책을 함에 있어서 재원 조달이 있고 그리고 그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일관성이 재원 조달과 지출 사이에서 좀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기업들이나 향후 그 산업 성장 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럼 그 지출을 전부 다 그 부채로만 할 수 없다. 어느 정도 그 세원에 의해서도 이제 조달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세원 조달이 미치는 성장에 대한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일단은 물론 그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일단은 정부가 산업 정책이나 그러니까 뭐 AI 그 육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럼 그 지출이 효과적으로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이제 그걸 독려를 해야 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 부분은 약간 저는 부차적인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소위 말해서 정부 효율부 다치려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성과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지만 적어도 일정한 시점에서 정부의 지출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세원은 정해져 있는데 쓸 때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만약에 기회와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 교수님들 대학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정부로부터 지원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인구는 줄고 초등학생은 줄고 중등학교 쪽으로는 재원이 계속 가고 있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기사로만 지금 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눈먼 돈이라는 얘기들 이런 걸 정부가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차피 정부 수입이 부족하다고 하면 네. 부족한 것을 더 효율적으로 써서 필요한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한 번은 꼭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다치 아까 그 정부 효율화위원회의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아까 말한 지대 추구를 깨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이제 성공이든 실패든 그 평가는 나중에 하겠지만 말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딱 평가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두 분의 논쟁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게 AI 아닙니까? 지금 AI가 정부가 주도해서 마중물 투자를 해서 이거를 전 국가적인 산업,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강 교수님. 이걸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방향은 일단 정부가 예를 들면 소버린 AI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일단 정부가 앞장서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두 분 그 대표님이랑 교수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일단 AI에 대한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AI 산업을 이제 정부 주도적으로 이제 좀 끌어올리겠다고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AI가 딱 정답인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AI를 고른 게 아니라 다른 산업을 보니까 답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저성장 모드로 있고 인적 자원은 줄어들고 이제 자본 투자는 줄어드는데 이런 노정 집약적이고 제조 중심의 산업은 답이 아니니까 그나마 답이 아닌 게 확실한 것을 선택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안책으로서 AI를 선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AI 산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습게 볼 산업이 아닌 게 AI는 정말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지만 그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여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인적 자원도 훌륭하고 네. 그리고 이제 AI 산업, 인터넷 인프라도 대단하지만은 실제로 미국과 같은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갈 길이 먼 겁니다. 그것 또한 이제 제가 생각할 것은 우리나라만 이제 AI에 대한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일본, 대만 이런 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제 설비 투자나 AI의 직접적인 투자에 너무나 힘을 쓰는 것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만 그 5년, 10년까지의 미래를 보고서 장기적으로 이제 기초 인프라나 교육 시설 같은 거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도 사실 AI 모멘텀이 원체 강해가지고 몇 년째 지금 AI 모멘텀이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있잖아요. AI 거품 뭐 논쟁이 있긴 했지만 최근 들으면 그 논쟁 자체를 다 엎어버릴 정도로 계속해서 빅테크들이 뭐 앞장서고 있는 이런 양상이란 말이죠. 자,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최근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수 시장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럽연합처럼 일본이랑 같이 경제 연대 공동체 같은 걸 만들자는 거죠. 한국과 일본이. 그럼 이제 뭐 인구수만 따지면은 보면은 이제 1억 한 7, 8천 정도 되겠군요. 요 정도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면 내수도 커지고 자체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뭐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저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이거는 교수님께 먼저. 저부터요. 이거 상당히 당황스러운 질문이고 제가 당황스러우셨어요? 근데 이거 이제 처음에 그 작가께서 저성장을 이런 논의가 탈피하겠다라는 있다. 이제 그렇죠. 이런 어젠다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당황스러운 이제 네. 그런 그 의제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돌파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기업인으로서 아주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제안이다라는 것에 대해. 근데 물론 이제 기업인 중에서도 상당한 지명도와 그 큰 힘이 있는 분이 말씀을 하신 거라서 국가 정책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지금은 같기는 뭐 한데. 재계를 대표하는 그렇죠. 분이죠. 예. 네. 그런데 일단 EU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관계는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르고 우리와는 역사적으로도 이제 예, 아직은 해소되지 거기에다가 않은 어떻게- 분들이 있긴 예, 하지만 예. 이제 최 회장은 경제적으로만 네. 봤었을 때 경제 예. 공동체 이게 그것도 뭐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같은 교수님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시네요. 지금 그러니까 들어보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네. 요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실현 가능성은 그러니까 기업을 제가 직접 운영해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현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과연 EU가 어떤 그 성공한 경제 모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장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굉장히 좋죠. 왜냐면은 뭐 두 나라 GDP만 합쳐도 약 한 7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세계 4위에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앞에서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했던 인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앞에서 이제 우리 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EU가 경제 공동체를 했지만은 뭐 일각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그 역사적 갈등을 봉합하고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EU 경제에서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정책 결정 프로세스라든지 네. 아니면 정치적 갈등이라든지 뭐 브렉짓도 하나의 예잖아요. 네. 그렇게 뭐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공동체가 되면은 뭐 통화는 어떻게 할 건지 정책 어떻게 될지 유럽 연합 모델이면 통화도 통일시켜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준비하면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GPT가 표현했냐면 뭐랍니까? 한국 경제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으니 옆에 다른 배와 밧줄에라도 묶어보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기사에서 나온 거를 뽑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같이 가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를 했군요, GPT가. 그래서 그런 긍정적으로 보자는 건데요. 네. 근데 저 생각으로는 그런 것보다도 이미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CPTPP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의 우리가 경제 협력 시스템을 가지고서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수출도 늘릴 수 있고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규주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 짧게만 의견. 예, 짧게 말하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통합을 하면 좋죠. 이제 노동이나 자본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동을 하고 또한 시장도 커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의 파급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짧게 말하면 SK까지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한테는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부족한 많은 기업들은 이제 도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딱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세계 무역기구 WTO 체제의 종식을 공식화했습니다.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한국으로서는 크나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 거죠.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성장 공식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